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골의 작품 속의 수수께끼를 직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고골의 첫 번째 문집, 우크라이나 창작설화집인 직강가 근교 마을의 야회에 있는 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네, 고골의 저주받은 땅을 보면은요. 표지를 한번 보실까요? 어떤가요? 좀 희극적인 그런 모습들이죠. 네. 그런데 또 제목은 저주받은 해서 좀 무겁고 음침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해학적인 요소와 무겁고 음침하고 진지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역시 이 문집 전체의 화자인 벌칙이 놓인 루디 빵꼬가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양식입니다. 이 루디 빵꼬는 서문에서 자신은 굉장히 무식한 그런 시골 농부다라고 소개하면서도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내는 그런 또 지적인 능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굉장히 의문스럽고 넉살 좋은 그런 그 이야기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바로 포마 사제입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 포마 사제를 지혜롭고 이야기를 잘하는 그런 재담꾼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포마 사제는 이 문집에서 세 개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포마 사제의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실화를 들은 대로 전하는 그런 양태를 취합니다. 즉 포마 사제의 할아버지의 실화를 들은 대로 전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조금은 환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제 일어난 일인가? 이런 의구심을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환상적인 요소가 또 이 이야기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벌칙이 노인처럼 이 포마 사제도 굉장히 그 해학적이고 또 기지가 넘치는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 이야기의 서두를 볼까요? 이 이야기는 이 문집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랬죠. 8번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 서두에 벌칙이 놓인 루디 빵꼬가 직접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고, 이야기하는데 벌써 진력이 났구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루하지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만둘 수가 없군요. 여러분이 허락만 하신다면 이게 마지막 얘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소위 말하는 악한 영을 잘 다룰 수 있다고 하셨지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걸 생각하면 그야 물론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악마가 한번 속이고 싶어지면 우리는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악마가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루디 빵꼬가 독자와 대화하는 그런 일종의 그 화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을 잘 다룰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마가 여러분을 속이고 싶어 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악마의 계략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을 여기에서 제시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이 작품의 수수께끼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크라이나의 농촌을 묘사한 풍경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따뜻하죠. 밝지요. 그리고 좀 서정적이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농촌 하면은 이런 풍경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농촌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민속촌의 풍경을 보면은요. 네, 그 키예프의 그 외곽에 있는 민속촌에 있는 농가 풍경인데요. 정말 따뜻하고 밝고 그리고 풍요로워 보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농가를 볼까요? 이것이 그 우크라이나 전통적인 농가를 잘 재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여기는 풍요롭고 또 그 따뜻하기 때문에 매년 그 곡물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집단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붕을 매년 이런 집단으로 계속해서 이 수리를 하면서 따뜻하게 또 아늑하게 농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따뜻하기 때문에 창문이 많고요. 그리고 이 밖에 벽에 주로 하얀색으로 석회칠을 해요. 근데 좀 더 여유가 있으면은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집을 예쁘게 장식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죠. 굉장히 개방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농가의 저녁 풍경을 보면은요, 고즈넉하지요. 그리고 서정적이고 좀 환상적인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어, 이런 그림이 우크라이나의 농촌 풍경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으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농촌 하면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풍요롭기 때문에 매년 곡물이 잘 자라고요. 그리고 야채와 또 이 과일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원두막이 잘 조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수박, 참외들을 재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포마사제의 할아버지가 이 길가에 원두막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참외와 그리고 수박을 재배를 해서 길 가는 여행객에게 즉석에서 내다 팔지요. 그러면은 그 오두막에서 그 여행객들은 이걸 먹으면서 또 재담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주위 농가에서 닭, 계란, 칠면조 등과 바꾸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아주 수지 맞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할아버지가 가장 원했던 거는 바로 이 집마차꾼들과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죠. 여기 보면은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면 귀를 쫑긋 세워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마 사제의 할아버지도 역시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지 넘치는 재담꾼이었던 거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전통적인 그 생활에선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춤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속춤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박력이 넘칩니다. 네, 이것이 그 결혼식에 축하의 의미로 추는 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박력 넘치죠. 여러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민속춤을 보면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코자크 민속춤이라고 하는데 그 춤사위가 비슷합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런 춤을 보고 싶고 또 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자들에게 춤을 추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춤을 추는데 자기도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춤추겠다고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그가 중간까지 나와서 흥겹게 놀아보려고 다리로 자신의 특기를 보여주려는 참인데 어라? 다리가 올라가질 않네? 정말 그랬어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다시 몸을 힘껏 움직여서 가운데로 나왔지만 움직이질 않네. 아무리 해도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질 않아. 다리가 나무 토막이 돼버린 거야. 이제 보니 여긴 악마가 다니는 곳이군. 이제 보니 사탄이 저주를 내린 곳이야. 인류의 적인 헤롯이 끼어든 거라고. 이게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재밌지 않나요? 자신의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데 여기가 이제 사탄이 저주를 내린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가 하는 말이 인류의 적인 헤롯이 끼어든 거라고. 이렇게 보면은 내용은 되게 심각한데 그의 반응은 굉장히 가볍고 약간은 희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등장해서 이 저주를 내리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닌 일상적인 그런 일인 것처럼 대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태도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또 농촌의 풍경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노래예요. 이 할아버지는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우크라이나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인데요. 민요와 그다음에 민속악기로 연주하는 그런 그 음악. 네, 이걸 한번 우리도 들어볼까요?
어떤가요? 네, 정말 구슬픈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애수를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는 안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농촌의 안개가 자욱이 낀 그런 그 고즈넉한 풍경을 노래로 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크라이나의 농촌 풍경을 또 연상시키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드네프르 강의 그 신비로운 달밤을 묘사한 건데요. 실제 달밤이라기보다는 신비로운 그런 달밤의 풍경을 이미지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재밌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저주받은 땅으로 혼자 공간 이동한 거를 느끼게 됩니다. 혼자 갑자기 이상한 곳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도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가 어딘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에 근접한 그런 방식으로 그는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여기에 무덤가에 촛불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가 생각하는 거는 시체, 귀신, 이제 나를 공격할지 몰라. 이런 것보다는 와, 보물이다 라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이 보물을 찾는데 이제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참 재밌죠. 사탄이 그를 홀려서 저주받은 땅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그는 거기에서 이제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이제 누릴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날에 삽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표시만 하고 두 번째 날에 이제 삽을 들고 그곳을 찾아가는데 그가 알고 있는 그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어라? 뭐가 맞질 않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죠. 그러면서 이제 침을 탁 뱉고 돌아서는데 세 번째 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삽만 들고 그 원도막에 가는 거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연히 저주받은 땅에 또 놓이게 되죠. 침을 뱉는 순간 그가 저주받은 땅으로 또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땐 이제 삽을 들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바로 이제 그 무덤가 그 촛불 있는 곳 밑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을 하나 드러내죠. 돌을 굴러낸 다음에 그는 바로 담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담배를 꺼내는데 이건 코담배예요. 그래서 이 재채기를 주위 사람들이 하기도 하는 그런 담배인 거죠. 근데 그가 담배 그 쌈지를 여는 순간 사방에서 재채기가 들리면서 자기 얼굴에 침이 튀었죠. 그 순간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재채기를 하고 싶으면 옆으로 돌아서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이 퉁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가 하는 말은 이거는 사탄이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거군. 그러고서 그는 담배를 다시 품에 집어넣죠.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바보 같은 놈. 그의 하레비도 애비도 그런 담배는 마치 못했던 거야. 재밌지 않나요? 저주받은 땅에서 지금 무덤가에서 혼자 있는데 그는 보물 캐는 것에 급급하고 또 거기에 담배를 피려다가 얼굴에 침이 튀자 사탄을 또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담배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환상적이고 또 재미있고 그래서 으시시한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는 정말로 이제 보물을 캐고 그리고 완전히 정말 그 도깨비, 사탄, 악마들이 막 자기를 잡아서 그 보물을 뺏으려고 막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그는 겨우겨우 피해서 그 보물 상자를 정말 꼭 껴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쾌재를 부르는 순간인데요. 근데 이때 자기의 며느리가 저녁에 으스름이 이제 빨린 상태에서 구정물을 버릴 곳을 찾다가 맞은편에서 나무통 같은 게 굴러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통이 젊은이가 나무를 굴리면서 자기를 이제 조롱하려고 하는 걸 거다. 자기를 놀리려고 하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것에 그 젊은이에게 그 구정물을 버리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또 이 할아버지 반응이 재밌죠. 찜통 목욕을 시켜도 유분수지 내가 성탄절 돼지야? 네, 뜨거운 구정물을 이렇게 완전히 받았을 때 그가 하는 반응이 또 역시나 굉장히 좀 넉살이 좋은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서 그가 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손자들을 불러서 이제 보물을 같이 들여다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거기에 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네, 금을 떠올리셨나요? 근데 거기 있는 건 금이 아니라 쓰레기, 오물, 말하기도 창피한 것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침을 탁 뱉고 냄비를 내던지고서 손을 씻었어요. 그때 이후 할아버지는 언제건 우리가 악마를 믿게 될까 봐 주문을 외워서 악마를 떨쳐내려고 하셨어요. 생각도 하지 마. 그는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말하는 것은 뭐든 다 거짓말이야. 개 같은 놈. 그놈에겐 진실이 눈꽃만큼도 없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적,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말하는 건 뭐든 거짓말이야. 근데 자기는 저주받은 땅에 공간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보물 찾는 데 혈안이 됐었죠. 근데 그 보물이 오물인 거를 발견하고서 이제 깨달은 바가 사탄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상황을 보면은 할아버지가 잿불에 그 보물 찾기 하다가 낭패를 본 거죠.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이런 교훈을 얻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야. 이런 것이 이 작품에서 아주 재밌으면서도 교훈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도 포마 할아버지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물이었던 그런 경험, 어떤 것이 있나요?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악마는 그렇게 사람을 속인답니다. 난 이 땅을 잘 알아요. 그 후로 이웃 가자꺼들이 원두밭을 만들기 위해 아버지에게서 그 땅을 빌렸는데요. 땅은 훌륭했어요. 수확도 항상 경이로웠고요. 하지만 저주받은 곳에서는 좋은 것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충분히 잘 심고 가꾸었는데도 나오는 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것뿐이었어요. 수박도 수박이 아니고 호박도 호박이 아니고 오이도 오이가 아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나왔답니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포마 사제가 내린 결론은 저주받은 곳에서는 좋은 것이 전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 모를 것들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 모를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저주받았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 우리는 이거를 사탄이 저주를 내린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우리 삶에도 없지 않죠. 네, 저에게도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즉 자기 욕심에 자기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할 텐데 그것을 이 악마가 저주를 내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작품에서 특이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떠오르는 한국의 전래동화나 또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지요? 네,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중에 이 보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물이 나온 그런 일화. 네, 제 기억에 흥부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흥부의 박에서는 금은보화가 나오고 놀부의 박에서는 도깨비가 나와서 패가 망신하죠. 또 거기에 아마 이 오물들도 많이 나왔을 거로 보이네요. 네, 이런 거를 보면은 비슷한 요소들이 있죠. 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고골의 이 저주받은 땅과 우리나라의 이 전래동화와의 유사점, 그 차이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민속문화는 대체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의 요소가 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흥부전에서 재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원본에는 좀 더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창으로 들으면 또 재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권선징악. 예.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네, 이게 동일한 요소죠. 그 다음에 또 귀신이 나오는 곳, 폐가 이런 곳이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귀신이 나오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 예, 그런 곳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섞이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 춤, 노래 이런 것들이 전래동화에는 많이 담기게 되죠. 그 차이점을 보면은요.
사실 악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지만 그 악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골의 그 창작설화에서 악은 이 정교의 시각에서 보는 악인데요. 그런데 또 이 작품에서는 특이하게도 그 악이 그렇게 두려운 대상은 또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항상 있는 어두운 어떤 힘, 또 존재 이렇게 등장은 하지만 결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는 아닌 걸로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좀 으시시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주 걸기, 사탄이 저주를 걸었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그 저주는 또 사람에게 걸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없지 않지만 이 작품에서 그런 그 사탄의 저주, 이것이 강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차이점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런 요소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더 이제 정교의 요소로서 최후의 심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작품만 가지고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사실 이 문집 전체를 놓고 보면은 고골이 어렸을 때 접한 이 최후의 심판에 관련된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전반에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해악성, 여기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통 민속 문화의 그 해악성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문집 전체의 특징, 그것을 형식과 내용 면에서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이전에 나온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이런 최후의 심판의 요소, 또 저주의 요소, 그리고 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해악성, 이것도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고요. 또 여기에 낭만주의적인 그런 신비로운 요소들, 환상성, 이런 것도 같이 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골의 그 첫 문집에 대해서 가졌던 의문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랍니다. 그의 첫 문집에 녹아있는 그의 유년 시절의 그 우크라이나 민속 문화, 그것과 또 낭만주의적인 문화, 또 거기에 그 정교의 요소, 네,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